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서 국제경영 분야의 중국 시장 전략을 강의하고 있는 김익수라고 합니다. 외부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 임팩트 플러스 시대의 프레자일 차이나와 한국 기업의 생존 발전 전략,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임팩트 플러스 시대라고 제가 타이틀을 잡았는데, 코로나 임팩트 플러스 시대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코로나 임팩트라는 게 이제 코로나19의 충격을 말하는 거지만, 코로나19 하나의 효과만을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경제, 특히 우리가 중시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경제, 그리고 EU 경제, 또 근처에 있는 일본 경제, 동남아 경제들은 단순히 코로나 효과만 받는 게 아니고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시대, 4차 산업혁명 기제를 각국 정부나 또는 기업들이 도입을 하는 메가 트렌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작년 하반기부터 불어닥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 관세 전쟁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기술 패권 전쟁으로 비화가 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아마도 통화 전쟁이나 가치 전쟁으로 변할 수도 있는 커다란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코로나19와 미중 간의 패권 전쟁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메가 트렌드가 한꺼번에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G7 그리고 G2 이런 나라들의 영향을 먼저 미치고 그 다음에 한국 경제에 파급 효과를 주는 거죠. 코로나 임팩트 플러스가 중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번 1분기에 6.8%의 GDP의 하락이 나왔어요. 성장률이 떨어진 거죠. 6.8%라는 것은 전월 대비 이렇게 떨어진 거지만 2분기에는 다행스럽게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3.2% 정도? 아직도 추세적인 트렌드를 보게 되면 작년에 6.2%의 GDP 실질 성장을 이루었는데 지금 3.2%로 반등을 했다 할지라도 아직도 그 6%대의 트렌드에 완전히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반등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전체 성장을 선도하고 있는가를 보면 민간 기업의 투자, 수출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순수출의 그 증가 폭은 0.5%포인트, 수출이 간신히 수입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대외 부분이 중국 경제에 주는 선도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투자가 무려 5%포인트 정도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 7월 달에 들어서는 어떻게 됐을까? 그거를 이제 PMI 지수라고 해서 Purchasing Managers Index라는 그 지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차이신 쪽의 PMI 지수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민간 기업의 제조업 지수가 훨씬 더 국유기업보다 빨리 반등을 하는데 이번에 52.8로 7월 제조업 지수가 나왔어요. 올해 들어서 최고의 그 수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분명히 민간 기업들이 지금 현재 투자를 많이 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투자를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아마도 이거는 3, 4분기에 실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3, 4분기에는 과연 중국 경제가 이와 같은 반등세를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중국 경제가 반등의 모멘텀을 잡은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따라서 코로나19가 중국 내에서 변종이 발생을 해서 다시 아주 심각한 감염증 확산이 이루어지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실물 경제는 조업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투자가 조금 이루어지고 특히 부동산 투자 같은 거는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성향이 3분기 쪽에서는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따라서 1분기, 2분기보다도 높은 5% 내지 6%대의 반등세를 하반기에는 보여줄 걸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연율로 YOY로 계산을 해보면 연말에는 2%를 넘겠지만 3%에 약간 미달하는 그런 정도, 즉 2%에서 3% 사이에 있는 그런 성장을 기록하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 때와는 굉장히 다르고 2012년 말에 발생했던 메르스 때와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더라도 자연 추세 정도로 복귀하는데 그칠 것이다. 올해는 아마 2 내지 3%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할 거고 아마 내년 쪽쯤이나 돼서야 5 내지 6% 정도로 복귀할 걸로 봅니다. 문제는 뭐냐면 통계에 가려져 있는 구조적 요인이라는 게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주로 관세 전쟁 쪽으로 가는데 이제 트럼프가 올 11월 달에 재선에 나가죠.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되든 간에 지금 미국의 그 최근 자료를 보니까 미국은 이미 중국을 그냥 견제하는 정도가 아니고 해치하겠다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이제는 중국이 너무 커져서 미국이 지금 중국을 확실하게 띄워놓지 않으면 굉장히 앞으로 성가신 존재가 될 거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 단지 방법론에 관해서는 약간씩 달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주도권 경쟁 내지는 패권 전쟁은 올해와는 다른 형태로 전개될 수는 있겠지만 지속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중국에 나쁜 영향을 미치겠죠. 모멘텀을 막 회복하려는 중국 경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당연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로 생각이 됩니다. 화웨이라든지 ZTE라든지 이런 통신 장비 내지는 반도체 업체에 대한 제재에 그치지 않고 최근 들어서는 틱톡, 위챗라든지 이런 앱을 까는 것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미국 기업과 미국 국민에게 사용 금지 조치를 했고 틱톡의 모기업이라고 하시는 바이트댄스, 그 다음에 위챗의 모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텐센트에 대해서는 아예 미국 기업이 경제 거래를 하지 말도록 그렇게 행정명령에 서명을 해버렸어요. 이런 ICT 기업 위주로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플러스 마이너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어떨까요? 한국 경제는 굉장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죠. 수출의 27%, 홍콩까지 합치면 거의 30%에 가까운 중화경제권에 의존을 하고 있고 대만까지 합치면 더 많겠죠. 거기다가 해외 직접 투자의 한 27% 정도가 중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 0.4 정도의 임팩트 팩터를 고려할 수가 있는데 중국의 GDP가 우리의 한 8.7배 정도가 돼요. 2019년 말 기준으로 1조 한 5,500억 정도가 되는데 중국은 14조 1,400억 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눠보면 한 8.7배 내지 8.6배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피해를 받더라도 8.6분의 1만 받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밖에서 가해지는 외생적인 충격의 매그니튜드는 똑같은데 중국은 그걸 분산시키는 반면에 우리는 작은 스몰 오픈 이코노미로서 그걸 한 몸에 받아야 된단 말이죠. 따라서 8.6 내지는 8.7에다가 우리가 해외에 의존하는 대외 무역 의존도가 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3.7%니까 0.637을 곱하고 거기에서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의존도를 투자까지 감안해서 한 0.4를 곱해보면 똑같은 충격이 중국에 떨어질 때보다도 우리는 두 배 이상, 많은 경우 2.5배 내지 3배가량의 충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여러 가지 반사적 이익을 주는 부분이 일부 ICT 부분에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경제 전반적으로 보면 자영업이라든지 굴뚝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철강, 해운, 화학 이런 산업들은 물론이고 물류산업이나 서비스 산업에도 엄청난 부정적 충격을 줬다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지표에도 나타나는데 1사분기에 작년에 플러스 트렌드에서 궤도를 이탈해가지고 1.3%의 성장률 하락이 나타났고 얼마 전에 공표된 통계청 수치에 따르면 2분기에는 3.3% 정도의 성장률 하락이 있었어요. 제조업체의 가동률도 보통 70%에서 80% 사이에 노는 게 정상인데 5월 달에 비해서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68.3%에 불과하거든요. 과연 그러면 이런 코로나 임팩트 플러스 시대하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지 생존 발전할 수 있는가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가 생긴 거죠. 과거에는 한국 기업들이 항상 해외 시장을 볼 때 마켓 오퍼튜니티로만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리스크 요인이 훨씬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예를 들어서 시장 요인이 시장 기회 요인이 80이고 리스크 요인이 20이었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리스크 요인이 한 70되고 시장 요인이 30%가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고 특히 리스크 포트폴리오의 전도 현상은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세 가지 요인이 한꺼번에 겹쳐서 중국 경제와 미국 경제에 이렇게 그 피해를 줄 때 한국도 거기 리스크를 회피하거나 분산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삼성전자나 LG화학이나 포스코처럼 정면 대결을 해서 맞부딪혀서 극복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체질 변화를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전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리스크 분산과 회피 쪽을 보면 당연히 중국을 피해야 되겠죠. 경쟁력이
계속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반도체나 OLED를 빼놓고는 거의 중국이 따라왔거나 거의 비슷한 기술 경쟁력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 부문을 빼놓고는 제조업은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앞으로 더 나빠질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의 서바이벌 가능성이. 따라서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자신 있는 분야를 빼놓고는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어요. 4차 산업이라든지 떠오르는 신흥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정부도 돈을 많이 풀고 있죠. 미국보다는 규모는 작고 뭐 유럽보다도 작지만 그 돈들이 전부 산업 쪽으로 가지 않고 상당 부분이 부동산과 자본시장, 증시로 몰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물 경제는 나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참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과 부동산시장은 굉장히 화랑이에요. 산업자금화가 돼서 투자가 돼야 되는데 기업들이 장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자꾸 돈들이 이렇게 머니게임 쪽으로만 가고 있는 거죠. 리스트럭처링을 우리가 철수, 풀아웃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많은 일본 기업과 미국 기업들이 자국 정부의 리쇼링이라고 하죠. 본국 회귀를 촉진하는 정책에 따라서 중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국으로는 못 들어오고 전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미얀마나 또는 뭐 동유럽이나 이런 데로 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불행한 현상이죠. 글로벌화가 좋긴 하지만 이제는 탈글로벌화 시대고 디커플링의 시대이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 싸우고 있고 경제를 온전하게 중국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정부 차원에서나 기업 차원에서나 그 리스크를 줄여야 되는 마당에도 본국에 회귀하는 게 아니고 니어쇼링이라고 하죠.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설왕설래 말들이 많습니다만 일단 우리나라에 받아들일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일 여건을 일단 개선해야 되고, 또 하나는 기업 차원에서도 너무 지나치게 중국산 소재, 반제품, 부품을 갖다가 수입해서 조립만 하는 그런 이제 방식을 벗어나야 됩니다. 중국 시장의 그 비중을 줄이면서 그만큼을 다른 동남아 국가, 뭐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 설립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좀 코스틀리 하더라도 돈이 들더라도 그게 나은 전략이다. 리로케이션 전략에 있어서 한국보다는 다른 동남아 지역을 선호한다는 얘기죠. 소재 부품, 반제품의 의존도도 이제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중국의 부품과 반제품을 많이 쓰고 있어요. 무려 30.5%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더라고요. 일본은 21.1%, 미국은 16.3%, 즉 독일에 비해서 한 4배 반 정도를 더 많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영국에 비해서는 거의 5배가량을 의존하고 있고, 일본에 비해서는 10%포인트나 더 높게 의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산 부품이나 반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한 일본 레벨, 한 20%대로는 낮춰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 중견기업이나 민간 중소기업 차원에서는 이런 이제 뭐 설비를 더 투자하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전환을 서둘러야 돼요. 명목 비용은 계속 레이버 코스트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코스트는 올라가는데 물건이 안 팔려. 그럼 당연히 적자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 비중을 줄이고 기술력이나 또는 뭐 소프트웨어나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을 해서 노동 생산성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리쇼링이라고 해서 중국에 나갔던 기업 또는 뭐 러시아에 갔던 기업들이 대규모로 미국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건 트럼프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2012년부터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대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본국으로 돌아온 기업은 현대모비스예요. 2013년에 만들어진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국내 복귀에 관한 뭐 법률 같은 게 있어요. 최대 200억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있고 많은 중소기업들은 후회를 하고 있어요. 결국 아무리 정부가 리쇼링을 외쳐도 이런 우리나라의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대기업이나 민간기업들이 한국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대졸자, 전문대 졸업자, 고졸자들이 직업을 찾는데도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단 이런 코로나 임팩트나
미중 간의 경제전쟁 때문에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우리 자체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우리 자체의 청년 실업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리쇼링 정책을 좀 더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미비점을 그 다른 나라 리쇼링 정책을 벤치마킹을 해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